불면증도 심장의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열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포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심열이 높을 확률이 높고.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생소한 용어예요. 한의학적 용어로 얘기할 때 심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화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병인데 화병이 과연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한의학적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심장이 열받는다라고 표현해서 심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에 잠긴 이 심장이 열을 받았느냐, 심장의 온도가 올랐느냐, 뭐 몇 도가 기준인데 거기서 올랐나 낮았나 이걸 보고 심열이 올랐다 낮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잘 알죠. 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심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마음심이거든요. 마음심, 마음이 열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란 거예요. 이 심열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 심열이 오르는 건 아니고, 심열이 원래 높은 사람들도 있고 심열이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화 되었을 때 심장이 열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합쳐서 심장이 열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심열이라고 하고, 그 심열은 장기에 열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열 받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심열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궁금해 하실 건데, 심장이 열이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열 받았을 때 나타나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열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얼굴이 붉어지겠죠. 이제 심장이 열받은 사람 특징이 얼굴이 좀 붉습니다. 붉고, 아니면 쉽게 붉어지기도 하고, 원래 붉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붉어짐으로 인해서 뾰루지 같은 것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일단 심장이 열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고, 자, 우리가 열받았어요. 열받았으면 잠이 올까 안 올까? 당연히 안 오겠죠. 불면증도 심장의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열이 많고, 그리고 또 심장에 열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열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포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사람 생각이 많아. 누가 한마디가 하면 한마디가 한마디로 안 끝나요.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되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 맴도는 사람들 있죠. 생각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열이 높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소화기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면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심장이 열 많으면 심화비라고 해서 위장에 뭔가가 또아리 트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심열이 많아지면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숨 쉬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슴 답답하다, 또는 한숨 쉰다. 이게 다 심열이거든요. 당연하게 심장이 열받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나타나고요. 간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에서 열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구내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알보칠 있잖아요. 맨날 알보칠 바르면서도 구내염 계속 생긴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증상에만 연연해서 그런 거를 외용제를 쓰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의 열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염이 계속적으로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내가 심장에 열이 많이 올라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심장에 열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죠.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평소에도 쉽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부부끼리 오셔가지고 심열이 많아서 심열을 끄는 약을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 한 몇 달 뒤에 이제 오셔서 이 사람이 요즘에 많이 차분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열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는 역할, 그런 것들에 이제 부하가 받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심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흔히들 말하는 스트레스, 화병, 모든 것들이 원인을 심열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열 환자들한테 처방을 내릴 때 심열을 끄는 약을 쓰면 티칭을 할 때 첫 번째가 좀 가라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면 보약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기운 좀 났으면 좋겠고, 좀 활기적이었으면 좋겠고, 에너지가 샘솟았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열을 끄는 처방을 받으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축 처져요, 약간. 근데 그 처짐이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는 정상적인 범주,
그동안 너무 높은 상태에서 막 이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심려를 꺼트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서 처져요. 그런데 그게 내 몸의 밸런스를 찾게 되면 이게 나의 건강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심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걸 좀 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이 심열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이 있는 음식들을 피하면 돼요. 열이 있는 음식이라 해서 뜨거운 음식이 아니에요. 열이 있는 음식은 그 성질 자체가 뜨거운 성분인데 거의 대체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또는 술이죠, 술. 심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경향들이 좀 많고 예민하다 보니까 술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술을 최대한 좀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술은 성분 자체가 열하기 때문에 열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매운 음식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 자체가 뜨거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뭐 심장에 열이 많으면 심장에 좋은 약재, 뭐 심장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뭔가를 먹는 것보다는 뭔가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열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많이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쉬어야 열은 내려갑니다. 내가 열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이 심열을 꺼트리는 데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와서 원장님한테 자기 증상 어떤 식으로?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내가 심열이 있어요 라고 오는 사람은 없죠. 심열이라는 것 진단 용어고 한의학적 용어니까 당신은 이런 심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심열 증상들을 나열해 드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심열을 호소를 하면서 오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오시거나 소화가 안 돼서 뭐 과민성 증후군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오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어떤 원인이 딱 일맥상통하게 하나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진단명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환자분은 심열로 인한 증상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심열이 무엇이냐? 심열은 나의 심장이 열받은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열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심열이 꺼지는 과정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것들이 하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열을 끄는 처방, 심열을 끌 수 있는 치료법을 좀 찾아서 아 이런 방법도 나한테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소화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서 만들어진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병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환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진료를 하는 중간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심리학 쪽 공부를 좀 했었어요. 대학원에 다니기도 했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을 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심열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몸을 인정을 하고 확인을 했구나라는 것도 엄청난 하나의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심열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양방의학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심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적 개념인데 근데 우리는 심열이라는 개념을 느낀단 말이죠. 내가 답답한 게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받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마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풀렸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또 거기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 신경 쓰는 마음 때문에 몸이 또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스트레스는 금방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이걸 못 견디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음적인 요소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적인 요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심려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는,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해봅시다. 저희 불임은 지금까지 아니 그게 원래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했을 때 6개월 동안 수태율이 거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많이 될 것 같죠. 6개월간 정상적인 관계를 하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자연 임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시면 무조건 생겨요. 정상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피하거나 무슨 다른 외부적인 환경만 없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불임으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불임 환자분들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마인드 문제가 좀 커요. 왜냐? 안 돼 왔잖아. 계속 안 돼 왔잖아.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기 단계에 넘어가. 안 하게 되고, 뭔가 획기적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만 찾게 되고,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 생겨요. 왜냐? 건강하고 사랑하면 섹스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아이의 임신이라고, 행복한 거라고요. 내가 그냥 어떻게든 아이만 가지면 좋아지겠지, 아이만 가지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지, 저 사람 마음이 바뀌겠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무슨 불임에 좋은 약, 불임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무슨 부적을 써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안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차라리 두 분 손잡고 여행이나 갔다 오고, 저는 부부 상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 석사인데 부부 상담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서로 간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맞춰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적인 요소가 일단은 제일 우선이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제가 말한 거는 비기질적인 거예요. 기질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팔관이 유착이 되었다든지, 또는 이제 여성의 이제 다른 자궁적인 이제 문제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적에는 사실 치료적인 요소가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차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난임과 불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분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두 분 다 요인이 없어요. 두 분 다 요인이 없고 두 분 다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임 시술을 받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난임 시술을 한번 받기 위해서 난자 채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성분들이 몸이 확 부어버려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붓기가 살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거기서 실패하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미 올 때 체중이 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병들을 앓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괜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면들을 먼저 좀 보시고, 또한 이제 나머지들 다른 기질적인 요소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데 가셔서 이제 검사를 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최고 우선이다. 그냥 어떤 불임 처방이 나한테 좋더라, 야 거기에서 약 먹고 애기 가졌어, 이런 거에만 맹목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태명인 청담이 애들 많아요. 진짜 많은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누구 집 애기 임신했다던데 나 그 약 좀 지어줘 라고 시어머님이 오시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 보지 않고는 못 지어드려요 라고 하죠. 나는 그런 약이 없어요.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지, 그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약이지, 자 이 약만 한번 먹어봐 애기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환자의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두 분의 관계 정리를 하시고 서로 상담을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임신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깊이가 보통은 평균이 7cm예요. 7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남성의 발기시 크기가 질의 자궁 입구까지는 거의 다 닿거든요. 그리고 사정을 하는 순간 얘가 정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자세적인 면에서 꼭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어떤 자세가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정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이제 빨리 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정액을 빼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 게 제일 낫겠죠. 물구나무서기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로서는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난임이나 불임 환자들을 딱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자기 몸을 케어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청담이었잖아요. 그러면 둘째를 가지려고 할 때 저한테 먼저 옵니다. 한 석 달 정도 저하고 약을 써요. 그리고 자기 몸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걸 본인이 느끼시거든요. 저하고 치료하셨을 때 몸 상태가 베스트였다는 걸 본인 또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석 달 전부터 본인 몸을 치료를 하세요. 그러면서 둘째를 계획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약을 써야 되고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냐? 정해진 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가지겠다고 노력을 한다면 그때부터 약을 쓰면서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난임이고 이제부터는 불임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약을 써야겠어가 아니고 일단 내가 건강을 해야 난임이 되는 거예요.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난임이 아니라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몰랐던 걸 뿐이에요. 그리고 조급해. 내가 맨 처음 얘기했죠. 세 번째 케이스. 조급해서 오는 케이스. 조급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35세 이상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다 노산이라고 하니까 노산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당신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노산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있어도 예전에 어머님들 10남매 놓고 그랬잖아. 그럼 막내가 다 40대 때 놓는다고. 그때도 당연히 나아요. 건강하니까 놓는 거야. 본인 몸도 건강하면 그때 돼서 가질 수 있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내 몸이 진짜 건강한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듯이 내 뱃속에 아이를 잉태를 했을 때 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엄마의 피인데 그 엄마의 피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최소한 석 달 정도는 몸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아빠도 최소한 석 달 정도는 몸을 관리를 하시고 가지시면 돼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왜냐면 자율신경계를 세분화해서 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뭔가를 먹었어요. 입에서 침이 나오죠? 자율신경. 내가 뭔가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위장으로 내려가죠. 이것도 자율신경.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자율신경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요. 교감신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때요? 사람이 예민하겠죠. 굉장히 사람은 예민해져 있고 잠은 제대로 못 자고 배변은 잘 볼까요? 당연히 못 보겠죠. 그런 상태, 내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잘 자요. 근데 자다 너무 처져요. 소화 잘 돼요. 잘 되지만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도 자꾸 처져요. 교감신경은 나를 계속 띄워주는 효과, 부교감신경은 나를 자꾸 앉혀주는 효과. 자, 그러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잠은 못 자요. 잠 들기도 힘들고 자다가도 자주 깨요. 대변 잘 못 봐요. 또는 대변과 설사가 반복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감신경 항진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사람이 늘어져요. 체력이 떨어져요. 이 모든 다 부교감 신경. 자, 그러면 이게 잘 맞줘야 되는데, 자,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는데 변비약으로만 변비를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단순 변비를 장의 문제로만 본다면 변비약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 상태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변비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보통은 환자가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불면증으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하고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속에 어떤 밸런스들이 문제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밸런스들의 문제는 결국은 뭐다? 자율신경계의 실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자율신경계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떨어진 부분은 올려주고 높아져 있는 부분은 내려주면서 그 균형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이 소화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더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교감신경은 항진을 낮춰줘야 돼요.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막 뛰고 왔어요. 밥 먹어! 밥이 먹혀요? 안 먹히죠. 그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뛰어와서 밥 먹어 했을 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고 교감신경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람이 축축 처져요. 입맛이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도 입맛이 없을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입맛이 없는 사람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입맛이 없는 사람이 치료가 같겠냐는 거죠. 교감신경이 올라갔을 때는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쪽을 처방을 해야 소화가 좋아질 것이고, 상승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을 내려주면서 교감신경을 상승시켜주면서 소화력이 좋아지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같은 질병이라도 보는 관점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의학적 치료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대체로 교감신경 항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너무 카페인에 쩔어요. 카페인은 어떤 효과를 내냐면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줘요. 내 몸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절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여성분들은요, 교감신경 항진되면 무월경 와요. 예전에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학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포로 수용소의 여성분들의 많은 부분이 무월경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내 몸속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이 자율신경계 이상이라 보셔도 돼요.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증상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몸은 여러 가지들의 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라는 걸로 인해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국한돼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몸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다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흐트러진 곳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균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몸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내려가서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당겨 놓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좋은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저하고 치료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달 이상 치료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름마다 이제 약을 드리면서 팔로우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를 다시 찾으러 오는 시간이 빨리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오기도 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본인 스스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약을 먹지 마, 무조건 양약을 먹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의사와 양의사 두 가지 의료 체계를 공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의료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의료 혜택인 거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흔히들 이제 한의학을 좀 폄훼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로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한의학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아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의학은 이래. 자기 기준에서 폄하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의학의 진수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약은 간에 나쁘다. 잘못된 거죠. 모든 약은 다 간에 나빠요. 한약이라서 간에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먹는 타이레놀, 간독성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독성이 있으면서도 타이레놀 먹잖아요. 한약제제도 간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약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 간독성이 있는 약을 환자한테 처방하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한약 먹지 말라고 했다. 한약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한의사가 더 잘합니까? 양의사가 더 잘합니까? 저는 양의사들이 쓴 어떤 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양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약들과 중첩되지 않는 약효가 방해되지 않는 약들로 구성해서 한약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제가 대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약을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한약을 먹지 마. 무조건 양약을 먹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거죠.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약 먹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잘못된 한약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한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시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많이 오세요. 이게 경험해봤기 때문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나요법도 많이 생기고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치료적인 면에서 좀 더 이제 프로토콜이 좀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많이 되세요. 예전에 사실은 한편으로 본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방적인 치료를 선호하셨던 것들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결국은 케어라는 개념, 병을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병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 자체가 병을 관리하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무슨 어떤 병을 고쳐야 된다기보다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이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도 건강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젊은 세대 때는 일하기 바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거기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치료. 한의학적 치료 자체가 특징이 근본을 건드려주는 치료예요. 겉으로 보이는 치료가 다가 아니라 그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좀 폄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의학이 이런 말들이 좀 너무 오래된 학문이 아닌가. 저도 가끔 동의보감 보다 보면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이라는 책 자체가
백과사전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5,000년 전의 책을 가지고 진료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병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세세하게 더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보아가는 학문이 있고, 전체적인 대전제를 깔고 보는 학문이 있어요. 한의학적은 전체적인 대전제를 깔고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달라지나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대명제를 가지고 진료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씩 본다면 새로 발견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 것이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명제를 깔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게 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봤을 때 음양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균형을 잡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지, 음양이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보는 관점, 학문을 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조금 알아서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맹목적인 한의학 비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 또한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 학문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의학의 장점은 저렴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의학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비용적인 면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것이 다 맞춤 처방에 다 천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의학이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컴퓨터 사용 많으신 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도 팔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장 많이 걸리는 병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뭐냐면, 팔에는 3개의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골신경, 척골신경, 가운데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요. 근데 이 정중신경이 사람 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반쪽을 주관하는 신경이에요. 이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부분에 이 손목 터널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전형적인 증상은 손끝이 저리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목에 있는 횡인대가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수술적인 요법으로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치료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방에서는 도침이라고 해서 그 좁아져 있는, 타이트해져 있는 횡인대를 수술적인 요법으로 직접 끊어내는 게 아니라 도침으로 자극을 주면서 늘려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침적인 치료법, 정형외과적인 수술법, 이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끝만 저린 경우가 특이적인 증상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면, 손바닥부터 손가락까지 다 저려요. 이거는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지 굴곡근이라고 하는 이쪽 면에 있는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면 손끝으로 저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형외과적인 곳에서 치료를 다 하시거나 근육이완제를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증상이 호전이 안 되어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러면 꼭 말씀드려요. 여기에다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지 굴곡근부터, 손가락 굽힌근부터 풀어보시라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침 자극을 통해서 수지 굴곡근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치료한 방법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스트레칭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은 손을 이렇게 젖혀서 팔을 해서 이쪽을 스트레칭을 하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목만 꺾고 얘를 더 꺾어서 손목을 계속 꺾어가는 방향으로 조금만 펴면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지 굴곡근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된다기보다는 상완 이두근이 같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드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꺾은 손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주관자를 조금만 10도에서 15도 정도만 펴시면 여기가 가장 당기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수지 굴곡근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목 턴을 주는 분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기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바닥 짚고 못 일어나시는 분들, 짚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TFCC라고 그래요. 삼각섬유연골이라고 해서 우리의 손목은 굉장히 자유로운 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텐던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척골두라고 합니다. 이 척골두에서 텐던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쪽 부위에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펼쳐 보았을 때 이 척골두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척골두가 많이 튀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안 좋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척골두가 튀어나와 있죠. 자, 손목을 이러고 했을 때 튀어나오고 손목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보면 척골두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손목을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척골두는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텐던에 부하가 많이 가요. 그래서 손목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타이핑할 때, 컴퓨터 쓸 때, 마우스 쓸 때 이렇게 내가 손을 회내를 한다고 하거든요. 손을 회내를 할 때 척골두가 더 튀어나오고 관절들과 연골과 텐던의 사이에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TFCC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TFCC가 나타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뼈 길이의 차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팔에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적인 요법이 다 맞지는 않으세요. 해부학적으로 뼈 길이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달라봤자 아주 몇 미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하가 많이 가는 거는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 근육의 밸런스를 잡는 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자가 진단법은 실질적으로 팔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봤을 때 손목이 뒤로 덜 젖혀지는 부분, 상대적으로 텐션이 덜 젖혀지는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손을 회내를 했을 때 척골두가 더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쪽 부분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가볍게 팔을 떨어뜨려 보세요. 툭, 그냥 툭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시고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물건을 얹었다 생각하고 여기에 얹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는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손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천천히 쭉 가면 스트레칭이 돼요. 이렇게. 이게 많이 아프면 평상시에 여기 근육이 엄청 굳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아프죠? 네, 엄청 아프죠. 자, 놓으시고 잘못하는 경우가 가면서 이렇게 펴면 아무런 자극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꺾어도 자극이 없고 여기에서부터 꺾으면서 가셔야 돼요. 쭉 꺾으면서 가시면 이렇게 해서 하는 치료법이 있고 자가적으로는 스스로도 이 상태에서 손목을 뭔가를 받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꺾으면서 천천히 스스로 쭉 이렇게 손목 꺾어가면 이쪽 부위가 많이 텐션이 걸리죠.
예,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통증이 많이 줄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나중에 하면 할수록 좀 더 안정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손목 관절에만 해도 총 7개의 작은 뼈들이 모여 있어요. 만약에 7명이서 할 일을 3명이서 하면 당연히 부하가 많이 가겠죠. 이 작은 뼈들이 제각각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이완되는 느낌이 나죠. 손목을 실질적으로 잡아 빼는 거는 잘 안 빠져요. 실질적으로 그 근육들을, 뼈들을 쭉 눌러주는,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 하셔도 손목이 빠지는 느낌이 들죠. 뼈들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누른 상태에서 관절을 조금씩 돌려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손목을 젖혀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상대방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보면 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본인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꾹 누르면 이것 또한 손목이 늘어나는 느낌 받죠. 그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면 훨씬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손목은 확실히 덜 아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오세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엘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정식 명칭은 외측 상거염이라 합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내측 상거염. 결국은 뭐냐면 이 외측 상거염이나 내측 상거염이나 이 엘보가 오는 원인은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커튼에 달려 있어요. 커튼에 내가 중간 부분을 잡고 당기면 어디가 뜯어져요? 위에 매달린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부분만 다시 붙인다고 안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측 상거염으로 예를 들면 수지 신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수지 신전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외측 상거에 붙어 있는 조직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사 맞는 분들 많으세요. 스테로이드만 맞는. 그렇게 맞으면 당장은 안 아프죠.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지 신전근. 염증이 생긴 부분의 치료도 해야 되지만 수지 신전근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지 신전근 스트레칭은 뭐냐면 아까 전에 하셨던 거 동일합니다. 팔꿈치 이하의 모든 질환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수지 굴곡근의 스트레칭과 수지 신전근의 스트레칭,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웬만큼 많이 좋아지십니다. 자가 관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 면역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온 거에서 무슨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거에서 내가 그거를 방어를 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힘을 보고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TV만 키면 면역력이 좋은 음식, SNS만 봐도 면역력이 좋은 어떤 거 해드세요. 면역력 좋습니다. 돼 있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면역력은요 정상적으로 원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약을 먹으면 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다 면역력이 좋아지니 내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의 면역을 깎아먹는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항생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세균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균을 이겨내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힘이 면역력인데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적군과 아군이 싸우고 있는데 항생제가 들어가면 이 싸움 자체를 그냥 다 말려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정말 면역체계가 망가졌다거나 정말 지금은 필요한 상태, 세균이 너무 강대할 때는 항생제가 필요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항생제에 투여되는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돈 조금 더 줘서라도 무항생제 돼지고기 먹이잖아. 근데 왜 내 새끼한테는 항생제 먹여? 항생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당장의 증상이 잠깐 좋아지는 것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약 세게 쓰는 것이 치료 효과 좋다고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기도 하지만 면역력을 진짜 생각을 한다면 항생제만큼은 조금 조심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또 한의원에 있다 보니 전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셔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을 좀 달라고들 하시는데 저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잘 드시는지, 잘 주무시는지, 잘 비우시는지 이 세 가지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죠. 일단 사실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에서의 정상적인 활동 상태를 면역력이라고 보거든요. 면역력을 어떤 키우는 것들이 다가 있진 않고요. 내가 전체적인 면역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원래의 면역력이 100에서 만약에 50으로 떨어지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100을 200으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면역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무조건 걸리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올려놓겠다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에서 더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면역력을 100%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건강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세하게 확인하고 진료를 보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두 번째는 자기 건강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대함. 나는 40년 동안 밥을 이렇게 먹어왔고 나는 5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변을 봐왔고 나는 30년 동안 잠 제대로 잡은 적 없고 그런데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나 이렇게 살아오는데 지장 없었어. 자기 몸에 너무 관대해. 누구는 그렇게 먹어도 건강한데 나는 왜 이래? 누구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괜찮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단순 면역력에만 너무 의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먹는 행동하지 말고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객관적은 본인 스스로 자기 몸 절대 못 보거든요. 그러니 전문 기관에 가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전문 한의원에 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똥물에다가 깨끗한 물 부어봤자 똥물이다 라고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약 짓는다든지 이렇게 오셔도 자기 몸 상태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해요. 더 나쁜 데다가 더 악화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몸이 정말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상태 이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 더 흡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쁜 거 안 하고 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면역력이 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감기를 자주 앓는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 감기를 자주 앓아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닐까? 라고들 오셔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걔들의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가 4계절 중에 감기를 가장 많이 걸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기가 많이 걸리는 거는 한겨울이 아니라 한절기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감기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면역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캐퍼시티, 능력이라는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 보면 바다에 작은 돛담배와 큰 배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작은 배는 뒤집어질 수 있지만 큰 배는 뒤집어지지 않겠죠. 그게 면역력의 크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의 면역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고 하는 거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뭐만 먹으면 면역력이 다 100%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특징을 보면 땀이 많아요. 또는 잘 안 먹는 아이. 결국은 뭔가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것만 먹으면 좀 괜찮겠지.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잡아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이 오는 거는 거의 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들 오시지만, 그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것 또한 단순히 감기에 저항성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이 잘못된, 잘 안 먹는다든지 잘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잡아줘도 감기에 대해서 이기는 것들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더 새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년기가 되면 전체적인 몸의 기능들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균형을 찾아라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년기 때는 약간 보충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묘목나무를 꺾었을 때 나오는 맑은 진액과 고목나무를 꺾었을 때 그 퍽퍽함에 비유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물이 많아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네?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묘목을 꺾었을 때 나오는 그 진액과 고목을 꺾었을 때 말라있는 그 느낌의 차이인 거죠. 고목에다가 물을 많이 붓는다고 해서 얘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옥고라든지 아니면 공진단이라든지 이런 류들은 실질적으로 노년기 때는 좀 보충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보충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화불량일 때 손 따는 거 따지 마세요. 손 딸 때 이렇게 묶어놓고 손 따면 다 까만 피 나와요. 집에서 막 따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따지 마세요. 근데 병원 와서도 안 따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가 안 돼서들 오시죠. 다른 병원들은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오시는데 대부분 내시경을 다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내시경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힘드니까 병원을 오십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봐도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겉모습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내시경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소화불량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소화불량 환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첫 번째가 잘못 먹어서 오는 경우, 두 번째가 원래가 위장이 안 좋은 케이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70~80%고, 건강한 위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잘못 먹는 거에 대표적인 게 가공된 음식, 대표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공이 많이 된 음식도 좀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꼬집고 싶은 거, 생음식 먹지 마. 나름식, 과일, 생야채 이것 좀 먹지 마. 본인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먹겠죠. 나는 야채 좋아해. 생야채를 먹는데,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항상 부대끼고 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익힌 음식이 소화가 확실히 잘 됩니다. 우리가 익힌 음식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아무리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데 과연 뭐가 더 맞는 거냐는 거죠. 생식을 했을 때도 몸에 좋은 사람들은 소화력이 엄청 강하고 위장이 정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생식을 해도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생음식 끊어야 돼요. 회라든지 육회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생야채, 생음식, 생과일 주스, 녹즙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먹지 마세요. 생음식 먹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생음식만 끊어도 소화불량은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소화불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유를 꼽을 수 있어요. 소화불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유가 과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일까요? 우유는 동물들 중에서도 다 커서 젖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생태계에서 우유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영양이 밀집돼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우유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커서도 즐기죠. 그러니까 그 우유가 내 몸에 들어오면 찌꺼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중에 우리 소화기 쪽은 작은 화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화로인데 여기에 장작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연소가 안 일어납니다. 과하게 연소가 되고 그름도 발생되고 갑자기 열만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열이 확 오르면 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고열량 음식이 좋아집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고량후미라 그래요. 고량후미를 많이 먹으면 몸에 담음이 생겨요. 좋지 않아요. 너무 영양이 집약되어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되는데 1순위가 우유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은요, 우유만 끊어도 아토피 좋아져요. 피부 질환 있는 분들 우유만 끊어도 좋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유가 너무 많아요. 우유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게 1순위가 전 우유라고 잡고 있습니다. 밀가루. 저는 밀가루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가루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 음식 피하시라는 거, 그 중에서 밀가루 음식 피하시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밀가루 음식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글루텐이에요. 밀가루 단백질이 글루텐이라고 하는데 글루텐의 소화작용이 잘 안 됩니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서양에서도 글루텐 프리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쌀 문화이기 때문에 쌀 드세요. 밥 드시면 돼요. 밥이 최고입니다. 소화불량일 때 솜 따는 거 따지 마세요. 이게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혈이라고 하는 혈자들이 있습니다. 십정혈이라고 하는 정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극을 함으로 해서 소화기 쪽에 이제 막힌 혈자리들을 뚫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따고 손 딸 때 이렇게 묶어놓고 손 따면 다 까만 피 나와요. 그런다고 소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소화 안 돼서 막 집에서 막 따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좀 따지 마세요. 근데 병원 와서도 안 따져요. 오히려 그러면 소화가 안 될 때 한의학적인 응급처치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단들을 주물러 주라고 합니다. 차라리 손발을 마사지 받으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위장에 갑작스런 많은 피들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피가 잘 안 도는 현상들이 생기죠. 우리가 체했을 때 느낌을 보시면 손발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현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말단으로 피가 갈 수 있도록 주물러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뭐 좋은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다 주무르세요. 다 주무르면 좋아요. 우리가 복부 쪽에 명치에서 배꼽 사이 중에 가운데 인맥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그쪽 라인을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 결국은 그 중에서 눌러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30초 정도 내가 통증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꾹 눌러주고 있는 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고요. 결국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메스꺼움을 많이 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비위는 소화기 전체를 봤을 때 비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소화기가 기능적인 게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게. 근데 그 기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화기병 오시는 분들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비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오히려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 소화기병으로 많이 와요. 소화기 약한 사람들은요 알아서 조심히 먹어요. 근데 소화기 강한 사람들은 너무 맹신하고 있다가 소화기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소화기는 소화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는 무조건 위장의 병으로만 볼 건가가 아닙니다. 절대. 소화의 문제는 위장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은 위장의 병이 아니에요. 다른 쪽의 문제가 점차 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게 빨리 해결되지 않다 보니 위장의 병까지 번진 거가 되죠. 그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일단은 개선을 해보고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좀 찾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장에 좋다고 뭐 먹는다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더 많아요. 원래 비위가 약한 분들은 위장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죠.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십시오. 익힌 음식, 한식 위주, 비빔밥 위주 이렇게 드시면 그거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생벌을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생벌 맞다가 진짜 죽어요. 봉침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쉽게 말하면 벌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흔히들 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바늘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사액을 혈자리에 넣는 한방적 시술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침 중에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침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봉약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봉침이라고도 하고요. 이 봉자는 벌봉자, 벌에서 추출한 물질을 약침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봉약침 줄여서 봉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봉침은 뭐냐면 벌침은 우리가 원하는 유효 성분이 멜리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벌이 쏘는 독에서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물질도 있어요. 멜리틴 이외에 나머지 다른 펩티드 효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봉침을 맞아보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벌에 딱 쏘였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어오르죠. 그리고 가려워요. 벌에 쏘인 부위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파랗게질까요? 하얗게질까요? 빨갛게질까요? 빨갛게 돼요. 벌이 쏘인 곳에 피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물질을 순환을 시키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을 시키고 나쁜 거를 버려주고 좋은 거를 갖다 주는 혈류순환이 좋아지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살아있는 벌한테 맞으면 이런 부풀어 오름이라든지 나머지 반응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성분만을 이용을 하고 필요한 효과 정도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너무 큰 불은 피해를 입겠지만 불을 잘 조절을 하면 엄청난 좋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벌이라고 하는 벌의 독도 그냥 쓰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벌의 독을 정제를 하고 용량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혈의를 선택해서 정확한 진단하에 쓸 수 있다면 엄청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벌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서양에서도 기원전부터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연히 동양에서도 기원전부터 황제내경이라는 책 그 이전부터도 봉약침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데 이 봉약침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생벌을 잡아다가 직접적으로 맞는 것들은 많이 보셨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벌을 잡아서 맞게 되면 꿀벌에서 나온 침이 박혀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환웅이 되면 안에 고름이 돼요.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벌을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생벌 맞다가 진짜 죽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벌을 왜 그렇게 맞겠어? 그 아픈데도. 그만큼 봉침 효과는 좋아. 하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우리가 조절 가능한 불을 써야 나한테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처럼 이 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A라는 벌과 B라는 벌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독의 농도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어떤 특정 부위에 한 마리 정도로 나왔을 때 기대하는 효과와 B라는 벌을 사용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효과를 낸다든지 또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용법과 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멜리틴 농도에 맞춰서 적정한 용량을 적정한 혈의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루봉독이라고 해서 벌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한 독을 건조를 시켜서 가루봉독의 형태로 저희가 다른 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유효 성분만 연구실에서 적정한 농도를 맞춰서 생산되고 있는 약침을 저희가 한의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독에서 알러지 성분을 제거한 봉약침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더 안전한 봉약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먼저 다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봉침을 쓰게 되면 약간은 가려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혈류순환을 위해서 붓는다든지 붉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개인차가 극명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명 중에서 극명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한 2명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원내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원내에서 있으시다가 경과를 보고 가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컨트롤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봉침을 맞고 최대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가려움인데, 가려움이 나타날 때는 일단 긁으시면 안 돼요. 모기 물렸을 때 긁으면 더 간지러운 것처럼 절대 긁으시면 안 되고, 파스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좋아요.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좀 더 간지럽다가도 훨씬 더 간지러움이 없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찜질을 하기가 불편한 위치라든지 찜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물파스 같은 걸 바르시고 드라이기를 조금 뜨겁게 해서 대고 있으면 가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우시면 지르텍이라고 하는 알러지 약 조금은 복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환자들의 거의 90% 봉침을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봉침을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어디가 관절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아프다라고 하는 곳은 웬만큼 다 쓸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그래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뜻이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에요. 공약침을 사용해서 우리가 혈류순환을 좋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원활한 순환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봉침을 사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저는 봉침을 쓰는 첫 번째 효과가 통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픈 곳에가 어떤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혈류순환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여준다가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봉약침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 성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기전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가 나한테 이해하는데 도움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통증 질환에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특이한 케이스로는 대상포진 이후에 은은한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도 봉침이 효과가 좋아요. 통증 중에서도 가장 아프다고 하는 통풍에도 봉침이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복직근 긴장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인 경우에도 봉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다른 협착증이라든지, 당연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모든 통증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정확한 혈의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만 한다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봉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봉침을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간혹 너무 간지럽다든지 그런 경우만 배제를 하시면 꾸준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외부에서 진짜 생벌을 맞고 본인이 고생했다고 봉침 다 못 맞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예민하신 분도 계세요. 예전에는 사실은 봉침도 알러지 제거 방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고 정말 잘 나오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봉침을 맞고 간혹 더 간지럽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술이에요. 술. 봉침 맞고 술 먹으면 안 돼요. 봉침 맞고 술을 먹으면 가렵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봉침 시술을 받고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가려우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러젠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좀 드셨을 때, 원래 알러젠 성분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지금 갑각류 쪽은 알러젠 성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침을 맞고 그런 경우를 드셨을 경우에도 좀 나타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극도로 피곤하실 때, 우리가 봉침 같은 경우에는 기혈순환을 엄청 좋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기혈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봉침을 맞고 그 기운을 자기가 못 따라가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봉침을 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편안하게 좀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봉약침이라고 쓴다고 하는 거는 꿀벌 기준입니다.
장수 말벌에 대해서나 이제 무슨 다른 말벌류들이 얘가 더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벌들마다도 독의 양상이 많이 달라요. 하나하나의 개체마다의 성분 차이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사가 사용하는 봉침은 꿀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알러지 성분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라고들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져요. 특히 정형외과에 가면 선생님들이 무릎이 닳았습니다, 연골이 닳았습니다 라고들 표현을 하세요. 정형외과적 진단 자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거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연골이 닳았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무조건 연골이 닳았으니 치환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인공관절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을 깎아내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다시 말하면 만성 관절염이에요. 만성 관절염은 반대말은 급성 관절염이죠.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만성으로 되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염증이 생긴 것들이 빨리 치료가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연골이 염증에 의해서 침식되기 때문에 그 연골 자체가 깎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축구 선수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들 또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하는 거 보면 2시간씩 막 뛰어다니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뛸 수 있을까요? 근육이 그것을 보충하고 버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저희들 오시는 어머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은 일 안 하고 여자들은 옛날부터 너무 일 많이 하고 밭일하고 고생해서 그렇다라고들 표현하시는데 아니고요. 절대적인 근육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들의 근육량이 더 많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가 어떤 충격 흡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거를 충격 흡수를 하고 버틸 수 있는 거는 무릎 자체의 연골이 아니라 무릎 주변부의 근육이에요. 무릎 주변부의 근육량이 많으면 무릎은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이기려고 한다면 무릎 주변의 근육 강화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골반의 밸런스.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면 다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 있게 됐고 무릎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염증화가 되고, 두 가지를 짚는다면 무릎 주변의 근육의 약화, 그 다음에 골반의 비틀어짐,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 정렬이고, 재활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는 근육 강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젊은 층에서의 무릎 질환. 젊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왔다? 거의 70%에서 슬개건염이라고 진단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슬개건염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또는 슬개건염에서 조금 더 진행된 연골연화증 정도까지가 거의 80~90%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1~20% 뭐냐? 염좌예요. 퇴행성 관절염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까지 갈 정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개건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무릎 위에 만져보면 동그란 뼈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슬개골이에요. 무릎뼈의 아래 무릎뼈에 붙어있는 건이 있어요. 거기에 슬개건에 염증이 생긴 거.
그래서 슬개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슬개건염은 왜 생길까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외부적인 물리적인 자극이 있어서가 아니라 슬개골의 정상적인 위치가 있지 않고 슬개골이 계속 위로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슬개건염이 생기는 거예요. 슬개건에 자꾸 당겨지는 장력이 생기다 보니 슬개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슬개건염이 나타났을 때 원인적인 요소에서는 첫 번째는 대퇴직근의 단축이에요. 또는 대퇴직근의 약화입니다. 아까 전에 퇴행성 관절염하고도 비슷한 양상으로 근육의 약화와 밸런스 문제. 또 중요한 거 결국은 골반의 비틀어짐. 골반에 비틀어지니까 무릎이 돌아가겠죠. 무릎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흔히들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 장경인대라고 하는 허벅지 외측부에 있는 인대가 무릎 슬개골을 끌어당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슬개건염하고 똑같고요. 장경인대가 더 단축이 되었다. 그래서 슬개건염이 생겼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인대 증후군에 나타나는 것 또한 결국은 골반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비틀어짐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러면 슬개건염이나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치료는 뭐다? 결국은 골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골반 쪽은 추나를 통해서 잡아드리고 제기차기 운동하면서 약화된 근육, 단축된 근육들 풀어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슬개건염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테이핑이에요. 슬개골이 위로 딸려가지 않도록 슬개골이 부딪히지 않도록만 잡아주면 슬개건염은 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연골연화증이에요. 연골연화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슬개골이 타이트하게 당겨지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윗뼈, 허벅지 뼈에 있는 연골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에 있는 연골이 연화되었다. 그래서 연골연화증인데 결국 이 연골연화증도 슬개골의 위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퇴직근이라든지 장경인대라든지 결국은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 문제, 약화라든지 단축이라든지 골반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연화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테이핑입니다. 그리고 골반 밸런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발 무릎 보호대 좀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보호대 차시면 안 됩니다. 슬개골이 밑으로 부딪히면서 연골이 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잡아준다고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보호대가 맞는 건 아닙니다. 연골연화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테이핑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 환자분들이 오시면 젊은 층들은 슬개건염이나 연골연화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가 좀 더 아파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들은 당연히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더 아픕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들은 측부인대 손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프게 된 이벤트가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 발이 꺾였다, 무릎이 꺾였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슬개건염하고 연골연화증,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많은 비율로 따지고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방식은 골반 교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렬을 제대로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서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달리기를 하는 군들과 달리기를 하지 않는 군들을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 무릎 건강 상태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한 군들이 무릎이 건강 상태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무릎이 건강하니까 뛰는 거예요.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뛰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간혹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건강해진대 라는 생각으로 자꾸 무분별하게 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무릎이 아프면 뛰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면 안 뛰어야죠. 제발 부탁하는데 아프면 좀 쉬세요.
특히 PT를 받는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무릎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근육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근육이 약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근육이 강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와 밸런스를 잡는 게 먼저 선행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의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근육을 계속 강화를 시키면 안 맞는 상태로 계속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관절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데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활적인 의미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발 운동이 모든의 만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거는 운동 선수들이에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관절염 중에도 외상성 관절염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냥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 외상성 관절염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돼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만성으로 돼요. 그러면 퇴행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무릎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의 밸런스 잡는 게 제일 우선이다 라는 거를 보시고 무릎에 뭐가 좋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기보다 무릎에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판단을 하시고 단순 수술적인 요법이라든지 당장 급하니까 주사적인 치료 또는 진통제, 소염제 여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무릎에 내가 왜 아픈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받으셨으면 어떻을까?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상 이 관절은 평생 가져가야 되거든요. 인공관절을 끼운다고 다 오래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자, 우리가 거북목 많죠. 거북목은 1차적으로 뭐냐면 흉쇄유두근의 단축과 약화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거북목은 1차적으로 목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북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흉쇄유두근의 문제가 먼저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흉쇄유돌근에 관련된 증상들 뭐 어지럽다든지 두통, 편두통이 있다든지 귀에 소리 나고 눈충혈되고 코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목이 앞으로 빠지니까 뒷목은 오히려 좁아지겠죠. 짧아져요. 그래서 뒷목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이 또한 같이 걸려요. 그리고 좁아진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디스크가 터질 확률도 높아지고 후관절이 좁아질 확률도 높아지겠죠. 경추의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목을 내가 펴려고 하면 잘 안 펴져요. 목만 펴려고 하면.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명치를 내미세요.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얘기해줘요. 어깨 펴, 어깨 펴. 어깨 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깨 펴면 어깨가 안 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치를 내미세요. 목이 아프면 명치를 내미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렬이 돼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북목의 원인이 소화기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웅크러들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웅크러들어요. 평소에 밥을 잘 안 먹어요. 웅크러들죠. 평소에 밥 잘 안 먹고 소화기 약하고 이런 분들이 소화기 쪽 문제로 인해서 자세가 계속 구부러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바닥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고개를 들다 보니까 헤드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거북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등도 굽겠죠. 그럼 등이 굽으면 허리도 아플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소화기 쪽 문제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증상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좀 자세하게 병을 좀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라고요? 명치를 내밀어요. 사실 어깨 펴려고 하면 안 펴져요. 명치만 내미세요. 배를 내밀으라가 아니라 명치만 내밀면 어깨가 펴져요. 그러면 당연히 목도 목을 펴려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지치는데 명치를 내미시면 그것만으로도 자세는 똑바라집니다. 거북목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턱 관절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턱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거북목을 만들어 본 상태에서 우리가 저작을 해보면 뒷어금니가 마주치는 부위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명치를 내밀고 턱을 최대한 뒤로 쭉 빼서 저작을 해보면 어금니가 마주치는 부위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정도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어금니 위치가 맞다라면 내가 여기에서 거북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턱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작하는 위치도 좀 달라져요.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턱 관절의 위치가 조인트의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서 턱 관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똑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두통이 있다면 오히려 명치를 내밀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1차적인 우리가 예방법이고 치료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경추 쪽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MET라는 방법이 있어요.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신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7초간 어떤 힘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힘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쉬어주면서 안정기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목은 전후 좌우 4가지 방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부터 할게요. 나는 팔을 이쪽으로 밀고 나는 이쪽으로 미는 힘을 줘서 7초간 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목 옆에 있는 우측 목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편으로 왼쪽 목 측면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좌측의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을 잡고 머리를 젖히는 게 아니라 뒤로 미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는 앞면을 잡고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앞쪽의 목 근육을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목 스트레칭 많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데 일단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방법만 알면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좁은 장소에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흉쇄유돌근은 뭐 엄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은 간단해요. 도리도리 하면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측의 흉쇄유돌근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돼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의 흉쇄유돌근이 늘어나는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느 쪽 근육이 더 굳어 있는지도 자가 진단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고개를 돌린다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턱 끝이 어깨를 찍는다 생각하고 최대한 끝까지 빨리 갈 필요 없고 천천히 끝까지 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으로 하시니까 왼쪽의 흉쇄유돌근이 늘어났겠죠? 여기는 오히려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짧아지고 아무튼 이 흉쇄유돌근이 스트레칭하는 거는 도리도리 방법 이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상태에서 도리도리 50번만 하시면 목 건강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은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안 하셔야 되죠. 한 가지가 뭐냐면 옆으로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가 옆으로 잘 때 똑바로 이렇게 주무지는 않죠. 고개를 이렇게 좀 떨구고 자게 되죠. 그러면 한쪽의 근육은 계속 스트레칭된 상태이고 한쪽의 근육은 짧아져 있는 상태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도 있고 똑바로 되어 있는 근육도 있는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과신전과 단축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주무시지 않는 것도 목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명치를 내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주무시지 않는 것이 목 건강을 첫 번째 예방하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스트레칭하는 방법, MET 방법 하시고 도리도리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목 건강은 아주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두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 머리가 아파서 저한테 오지는 않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검사도 해보고 두통약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혹시나 모르니까 CT, MRI 다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들을 전전을 하다가 저희 병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뭐 어깨도 많이 뭉치고 목도 아프니까 이거 치료할 겸 왔다가 두통 있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두통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쪽을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통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그냥 증후라고 하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 감기에 걸려도 머리 아플 수 있죠. 소화가 안 돼도 머리 아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뇌종양이 있어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맞아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듯 머리가 아프다라는 하나의 증상만으로는 어떤 병이라고 유추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두통이라는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것들, 그리고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추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 또는 경추 자체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추성 두통, 그게 있는데 우리가 머리는 목 위에 얹혀 있고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머리를 또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일단 저는 근육형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목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중에 반극근이라든지 판상근이라든지 목의 앞면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은 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자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반극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경추 뒤쪽에 직선으로 있는 근육인데 특이적인 게 여기가 아파요. 머리에 띠를 두른 듯이 아프다고. 그리고 뒷후두통, 뒤통수가 아프면서 머리 띠를 두른 듯이 아프다. 이쪽 부위가 지끈지끈거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추 뒤쪽에 있는 근육 긴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정수리가 아프다. 머리 꼭대기만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해서 계속 진통제만 달고 계시던 분들이 목 쪽에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두판상근을 얘기를 하는데 경추에서 대각선 부분으로 붙어있는 근육인데 얘가 아프면 정수리 부위가 아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흉골과 쇄골에 붙어 있어서 유양돌기 뒤쪽으로 붙어 있는 대각선으로 목 전면 부에 붙어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이 흉쇄유돌근이 과긴장을 하면 아주 특이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편두통이 일단 나타나고요, 어지럼도 나타날 수 있고,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콧물이 날 수도 있어요. 또는 눈이 충혈되고 눈이 뻑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흉쇄유돌근의 특징이에요. 이렇듯 어떤 근육이 아프면 그 근육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근육과 연관된 레퍼드 페인이라고 하는 연관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는 흉쇄유돌근을 잘 보셔야 돼요.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은 이 레퍼드 페인 자체가 두통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두통약만 먹지 마세요. 두통이 있다? 갑자기 두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부터 치료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반극근이라고 하는 경우가 경추 뒷면에 있는 근육인데 경추의 추체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반극근의 광긴장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경추의 후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경추 후관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추가 척추들이 놓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경추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충격을 완화해주는 디스크가 섬유륜이 있는 경우를 보고 경추 디스크라고 하고, 이 경추 디스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든다면 경추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근을 압박을 한다든지, 밀려 나온 디스크 수액이 신경근을 감염을 해서 나타나는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이 디스크 질환 말고도 경추의 뒷면에 존재하고 있는 관절 사이가 좁아진다든지, 또한 거기서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막힌다든지, 염증으로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후관절 증후군, 이런 경우에도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후관절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지속적인 상지 질환이라든지 등 쪽의 통증이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추 쪽 치료를 하면서 후관절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고 그쪽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경추 디스크와 후관절 증후군의 차이는, 경추 디스크는 병기가 좀 짧다라는 거, 급박하게 시작되었고 치료가 좀 빨리 진행되고 양상도 오래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를 경추 디스크라고 하고, 일단은 어떤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경추 디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저림이라든지 등 쪽의 통증 또는 목의 통증이 있다면 후관절 증후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후관절 증후군에 방극근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방극근은 두통을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경추인성 두통, 방극근까지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두통을 극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판상근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자세, 옆으로 잔다든지 판상근의 곽인장으로 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두통 때문에 두통약에만 의존하셨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목 주변 부의 건강을 찾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건 좀 어려운 주제예요. 아토피인데, 사실은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관점이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아토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아토피 거의 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워낙에 아토피 관련된 제품도 또 많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왔는데 아토피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옛날 말인지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기후가 달라져서, 기후가 좋아지니까 서울에서는 공해가 심하고 시골에는 공기가 좋아서 공기 좋은 곳을 갔더니 얘가 피부 아토피가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음식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옛날 말이었다. 요즘에는 시골 간다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우유를 먹고 싶어도 읍내에 가서 사와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시골도 얼마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너무 좋아지면서 음식 먹는 게 서울에 사냐 시골에 사냐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아토피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먹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토피는 왜 생기냐?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내 피부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차치하고요. 잘 봅시다. 피부에 뭔가가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토피 피부염이죠. 피부에 염증이라는 거예요. 피부에 염증이 생겼는데, 피부염에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있고 약물성 피부염도 있고 피부염은 종류가 많아요. 아토피 피부염도 있는데 왜 아토피만 따로 내느냐? 어찌 됐건 이런 피부염들은 결국엔 뭐다? 내 몸속에 나타나 있는 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왜 피부염들의 증상이 다들 어때요? 붉게 나타나죠. 결국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열화 반응의
하나의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토피는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생기죠. 우리가 생명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이 많죠. 아이들은 열이 많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토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태열이라고 그래요. 몸속에 태반에서 갖고 있던 그 열. 그래서 모든 신생아들은 보통 출생 직후에 어느 정도 태열 기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태열이 몸에 많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 태열 기간을 잘 지나서 그 열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 태열이 조절이 잘 안 되었을 때 아토피로 진행이 된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그 열화 반응들이 피부 쪽으로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피부염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단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로 접히는 부분에 피부에 염증이 많이 나타나는 주관절 부위, 주관절에도 접히는 부위, 안쪽 부위, 무릎에도 무릎 뒤쪽 부위, 목에도 접히는 부위, 이런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열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렵고 진물나는 이런 과정은 실질적으로 아토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아토피로 인해서 소작작용, 긁고 난 뒤에 2차 감염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발 아토피 때는 이 두 가지 음식만 끊으세요. 무조건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끊어요. 아토피 환자들은요, 제발 계란하고 우유를 끊으세요. 이 두 가지만 끊으셔도 아토피는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기억하세요. 계란하고 우유입니다. 그러면 계란만 안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우유, 생우유만이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것들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계란하고 우유를 끊어야 될까요? 이 자체가 완전 식품이고 에너지가 너무 밀도가 높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열화를 많이 일으켜요. 부모님들이 다른 것들 많이 신경 쓰시면서 가장 놓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클 건데,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성장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 제대로 못 자죠, 제대로 못 먹죠, 가리는 음식 많아지죠. 그러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많이 챙겨주고자 계란도 많이 먹이고 우유도 잘 먹어야 잘 큰다라고 먹이는데, 그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란과 우유만 끊어도 아토피는 정말 많은 부분 도움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작하지마, 긁지 마라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 영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긁지 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즘에 약국 가면 듀오덤, 수분 밴드가 있어요. 그거를 붙이세요. 우리는 마치 피부염이 있으면 촉촉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로션을 발라줘야 될 것 같지만, 피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하나 다 상처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긁기 때문에 그 부위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가 상처받은 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성인분들은 그렇게 붙이는 것도 좋지만 면스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거즈 같은 거를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적셔줬다가 닦아주는, 비비는 게 아니라 그냥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면스포 방법 하는 것만으로도 아토피를 이기는 것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에 난 상처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계시면 되고요. 계란, 우유 일단 끊으시고 소작작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아토피 최소한 반 이상은 고칩니다. 그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체질 바꾸시고 몸 개선하셔야 돼요.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 것들은 일단 피하고 보셔야 되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나머지들 다들 다 좋은 것들 많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는 거 긁지 마라.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증상은 아토피가 있는 증상들은 무조건 다 촉촉하게만 해줘야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건조한 아토피형도 있고요. 굉장히 축축해지는 아토피형도 있어요. 여기에 치료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각각의 아토피가 나타나는 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토피라고 해서 이 약만 쓰면 아토피가 다 낫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가 해야 돼요. 굉장히 건조한 아토피인 경우에는 수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많이 축축한 아토피인 경우에는 오히려 얘를 발산을 시켜서 습한 기운을 날려보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어떤 크림은 무조건 아토피에 다 좋다? 무조건 보습만 할 게 아니에요. 발산을 시켜줘서 날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토피가 주로 어떨 때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나요? 성인들이 많나요? 어린아이들이 많죠. 그거를 태열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날 때부터 가지고 났던 열이에요. 근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의 상대적인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비율로 보시면 좋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작잖아요. 작고 내가 열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점차 커가면서 그래서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다가 크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점차 크면서 몸집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열화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 점차 식어요. 사람의 몸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열이 좀 내려가면서 아토피 증상이 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의 성장력은 떨어지고 내 열은 좀 떨어지면서 아토피 증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장기 때만 잘 넘기면 아토피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절되기도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섭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열화가 더 심해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면역학적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식단 조절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면 나이가 들면서 아토피를 점차 줄어들 수 있어요. 간혹 너무 많은 태열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 섭생만 잘 관리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식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